그 무렵부터 남편이 나이도 들고 더 이상 체력이 딸려서 목수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를 차리자고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토스트랑 커피 팔까? 장사를 하자고? 그래, 당신은 커피 내리는 거 배워. 난 토스트 만들게. 별로 내키지 않은 남편 옆에서 저는 열심히 토스트를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제 열정이 마음에 통했는지 바리스타 자격증에 땄어요. 저희 부부는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토스트 가게를 차렸습니다. 가게 주변에 화끈한 회사들이 많아서 장사는 예상보다 더 잘 됐어요. 딸은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다고 했어요. 딸에게도 목표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마음속 상처를 가슴속에 묻어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손주도 커가면서 어찌나 예쁜 짓을 많이 하든지 간 말문을 뗀 손주가 할머니 하고 저를 부를 때마다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 준호 배고파. 밥 줘. 아이고, 우리 손주 배고파? 우리 준호 뭐 먹고 싶어? 토스트랑 우유. 금방 해줄게. 기다려. 제가 만든 토스트를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고사리 손을 쥐어서 조금씩 베어무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습니다.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기쁘기도 했지만 솔직히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빠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물론 애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딸은 아이가 3살이 됐을 때부터 다시 대학에 다녔고 졸업 후에는 초등부 영어 학원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공기업에 취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의 애들 없을 때 가끔씩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슬이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 하고 꿈이 그렇게 많던 애인데 꿈 한번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미혼모라고 손가락질이나 받고 말이야. 그놈은 지 살겠다고 유학까지 가서 잘 살고 있겠지. 내가 아주 만나면 모가지를 비틀어 놓을 거야. 그런 생각하면 끝도 없어. 예슬이 씩씩하게 잘 사는데 뭐. 하나뿐인 딸 걱정에 밤잠 설치던 남편은 결국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겠다고 해서 먼저 들여보냈는데 집에 가니 남편이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장난을 칠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억지로 깨우려고 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가기 전날에도 남편은 딸 걱정뿐이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그놈의 자식 한국 들어왔더라고. 내가 조만간 찾아가서 다 조져놓을 거야.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러자고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찾아가 봐야 발뺌만 할 테고 그럼 우리 속만 더 찢어질 것 같은 것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으니 그 한을 어찌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장에서도 딸도 저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딸은 그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런 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저는 딸 옆에서 위로만 해줬어요. 그리고 손주는 할아버지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간 거야? 언제 와? 준호야,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갔어. 이 다음에 아주 먼 훗날에 하늘나라 가서 만나자. 왜? 나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할머니랑 엄마도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꼭 참아야 돼. 제가 그렇게 말하면 눈물을 글썽이니까 애도 눈치를 챈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에 남편과 함께하던 토스트 가게도 정리했습니다. 거기서 더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이 가고 나서 아무런 기운도 없이 지냈습니다. 인생이 다 허무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지내다가 우연히 남편의 유sak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남편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많은 걸 그렇게 꼭 쥐고 있었구나. 한번 구두쇠는 영원한 구두쇠구나. 그런 생각도 안 든 게 아니네요. 아무튼 딸과 저는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고 6층짜리 건물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다지 목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건물 하나 사두면 이래저래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그 건물을 산 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철전지 원수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저도 모르게 사이에 마련되었으니 말입니다. 예슬아, 너 이제 하고 싶은 공부해. 애도 다 컸는데 뭐 유치원 보내놓고 시간 많잖니. 내가 봐줘도 되고. 언제까지 미룰 거야? 엄마, 안 그래도 나 일 그만두려고 했어. 열심히 해볼게.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저도 시간이 남아 돌아왔어요. 손주를 유치원을 보내놓고 다른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화초를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러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거기 203호는 월세 꼬박꼬박 잘 내고 있어요? 네? 아, 왜요? 확인을 안 해봤네. 아이고, 큰일 나시려고. 확인해 보셔야죠. 사실 그 203호 거기 뭔 도시락 전문 배달업체라고 하는데 음식하는 꼴도 못 받고 월세도 어찌나 많이 밀렸던지. 전 건물주가 다 털어내서 박아다니기는 했는데 또 그렇게 밀리면 안 될 텐데. 어머, 그래요? 예, 그놈 그거 악질이라서 그 사무실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도 있고.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아니, 나는 전 건물주랑 그런 일 있고 나간 줄 알았지. 거기서 불법이라도 저지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유, 정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듣고 왠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인해보니 정말로 그 사무실에서는 제가 건물 매입한 후로 한 번도 월세를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건물관리인과 저 둘이서 그 한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도시락 배달업체라더니 그런 티는 하나도 나지 않고 철문으로 되어서 바깥에 잠금장치를 어찌나 많이 해놨던지 딱 봐도 많이 수상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귀를 대보니 안에서는 웬 남자의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데 경찰 부를까요? 그 물음에 저는 당장 그렇게 하시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창 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벼랑간 슬쩍 문이 열리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너 이 자식. 인상이 예전보다 더 험악해져 있더라고요. 아, 누구세요? 왜 나머지 사무실 앞에서 난리야? 너 나 몰라? 너 예슬이 기억 안 나? 예슬이가 누구? 아, 그때 그 아줌마가 여길 왜? 나 이 건물 주인이다. 월세 받으러 왔어. 몇 달이나 밀렸는 줄 알아? 여기서 무슨 꿍꿍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남의 딸 인생 망쳐놓고. 그렇게 말하며 저는 그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막아 서더라고요. 얼핏 보니 사무실 안에는 피를 흘리고 쓰러진 남자가 있었어요. 그걸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놈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일단 나가세요.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월세 그거 갚으면 되잖아요. 그나저나 아줌마 이렇게 부자였어? 가긴 어딜 가. 너 깡패냐? 저기 안에 사람 죽어가는 거 아니야? 아이, 일단 나가시라고요.
그렇게 그놈의 손에 이끌려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때마침 경찰이 도착했어요. 저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빨리 안에 들어가 보세요. 이놈이 사람을 팼어요. 저 안에 웬 남자가 기절해 있어요. 얼른요. 그런데 이미 경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압수수색 영장까지 들고 왔습니다. 들어갔더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소한 체격의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둘이서 폭행한 모양이었어요. 불법 대부업체 운영 신고받고 왔습니다. 두 사람 서해 같이 갑시다. 그리고 경찰은 미란다 법칙을 읊었어요. 경찰의 말에 저희 가족의 철찬 지원수였던 그놈이 안절부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아줌마, 아니 예슬이 어머니, 건물질에서 아시잖아요. 여기 도시락 배달업체예요. 말 좀 해주세요. 그놈은 뻔뻔하게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나도 그런 줄 알았지. 하여간 하나만 한 놈은 없다더니 나와 이 자식아. 아니라고요. 저기 정무님. 벼랑 끝에 몰렸는지 그놈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대며 저를 자꾸 늘어줬습니다. 저기 장모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장모님, 저희 아들은 잘 크고 있어요? 에? 그 말을 듣는데 깊숙한 곳에서부터 분노가 끌어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옆에 화장실에 가서 마대걸레 빨던 물이 든 양동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쳤어요. 경찰 선생님들 비키세요. 비켜요. 이라 이 쌍놈의 자식아. 이거 하나 받아라. 그리고 그놈에게 그 더러운 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획 뒤집어 씌웠습니다. 캑캑대며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그때가 1월 초 한창 한파가 몰아닥치던 시기였습니다.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쓴 그놈은 덜덜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도 혀를 놀렸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제 자식 잘 지내고 있죠? 어머님? 네 자식? 열어 죽을 놈이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짓거려? 저는 마대자루로 그놈을 내리쳤어요. 옆에서 경찰들이 말리는 바람에 더 때리지는 못했습니다. 끝까지 파렴치한 놈이었어요. 정말로 저한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 이놈아 말 잘했다. 여기 경찰도 있겠다. 그래 네 지혜 다 말해둘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공소쇼 끝났을 텐데. 그렇게나마 그놈의 입에서 죄를 인정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내 딸 인생 망친 걸로 모자랐냐? 애꿎은 사람들을 왜 괴롭히고 살아? 벌받아 죽을 놈아. 이 에라이 더러운 놈아. 감옥 가서 평생 썩어라. 그놈은 그대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배달업체라고 거짓 신고를 하고 제가 매입한 건물 그 사무실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더라고요. 대부업체 운영에 사기까지 치고 다녀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놈이었습니다. 우리 딸을 그렇게 만들고 도피 유학을 갔던 놈이 사기꾼이 되어서 돌아와 사회 악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소 뒷걸음질하다 쥐잡은 격이긴 했지만 그 천하의 몹쓸 놈을 결국엔 제 손으로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은 남편이 마치 저를 그놈 앞으로 데리고 간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날 집에 가서 끙끙 앓았어요. 딸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당시에 딸은 공기업 시험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결국 몇 달이 지나고 딸은 원하던 기업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서야 저는 제가 그놈을 만났고 그놈을 경찰에 쳐낸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담담하게 제 얘기를 다 듣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이 많았네. 에휴, 그냥 말해도 되는데 왜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 괜히 또 소화를 했구나. 난 우리 딸 걱정돼서. 아무튼 그놈 징역 5년 받았다더라. 그게 말이냐 방구냐?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징역 그것밖에 안 받아? 그놈은 사회에 나오면 안 돼.
제 말에 딸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난 사실 그 인간이 괜히 우리 준호 만나서 난리칠까봐 그게 무서워. 근데 이미 다 각오하고 있어. 난 예전처럼 약한 사람이 아니야. 나 이제 누구보다 단단하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걱정도 이제 그만하고. 그래 예슬아, 그놈 그거 싹 다 잊고 준우랑 우리 셋이서 잘 살자. 그리고 그놈 이미 결혼해서 애도 있다더라. 그런 놈이 무슨 염치로 또 우리한테 몹쓸 짓을 하겠니? 그래요? 애가 있대요? 아이고. 엄마, 우리 그 인간 이제 싹 잊어버려요. 그래, 그러자. 딸도 그렇고 저도 사실 내심 걱정이 됐어요.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꼭 복수를 해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나타나니 후일에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유학 시절에 공부하러 간 여자를 어떻게 끼어내어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애도 낳았는데 그놈이 조금이라도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자기 가족이 있으니 저희에게 딴소리하지 않기를 바라야만 했습니다. 나쁜 놈은 죗값을 받으러 감옥을 갔는데도 왜 피해자인 저희가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정말 미친 노릇이었네요. 당시 저는 만약 그놈의 출소해서 준호가 지 자식이라느니 하면서 저희 세 가족을 또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그놈 죽이고 저도 죽을 각오였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도 잠시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놈이 감옥에서 자살을 했다고 했어요. 감옥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받다가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제가 하도 불안해서 그놈이 알고 있는 제 건물을 팔려고 부동산에 찾아갔다가 들은 말이에요. 사모님, 그놈 그거 죽었대요.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기 부동산 옆에 호프집이 있잖아요. 그 가게 사장 동생이 빵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그놈 이야기를 하더래요. 거기서 아주 죽도록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 지가 지 목숨 끊었다나 봐요. 그거 참 잘 됐네요. 건물 처분 하나 할게요. 그러세요. 그 동네 재개발에 대해서 그 건물값도 천정부지를 치솟을 텐데 지금 팔면 아깝죠. 처음에는 그놈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딸도 티는 내지 않지만 그놈이 무슨 짓을 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을 거여서 저는 딸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딸도 안심한 듯이 그제서야 한숨을 푹 내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사실 너무 걱정됐어. 그 인간이 우리 준호 괴롭힐까봐. 나는 괜찮은데 우리 준호한테 몹쓸질 할까봐. 나 이제 속이 후련해. 그래,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얼마나 속가리가 많았냐. 엄마는 다 알아. 예슬아, 이제 우리 아무 걱정하지 말자, 알았지? 엄마. 엄마도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어요. 그날 저희 모녀는 부둥켜 안고 몇 시간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긴장하고 살았던 날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딸과 제 손주와 저, 이렇게 저희 세 식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손주 커가는 거 보면 정말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인과응보를 믿으려고 해요. 나쁜 짓을 저지른 놈은 꼭 언제라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난 일이지만 이렇게 털어놓으니 또 속이 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희 세 식구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 해요.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요.